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새벽 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는 향후 전국과 청년 정치 위축 우려를 비롯한 이번 주 정치 현안을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거리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본 현지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제1언론인 JP뉴스의 유재순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 일지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다 알고 계시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상납 의혹이 아닌 성상납 증거인멸에 관여해 후미 유죄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불복 의사를 밝혔지만 주요 정당 대표가 내부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청년 정치의 위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정제되지 않은 말로 당 안팎의 갈등을 불러왔다,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겼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기성정치가 청년 정치인을 단순히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교롭게도 야권의 또 다른 청년 정치인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좌절되면서 당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인물로 지난 대선에서 여성 표심을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86 용태론을 꺼내들며 당내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두 청년 정치인이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뭘까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맞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때는 쇄신으로 읽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고립무원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청년 정치 현실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어서요. 오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이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런 윤리위원회에서 더 징계를 받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건 이거 굉장히 강한 징계 아니겠어요? 중징계죠. 중징계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징계가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어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예상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다. 징계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니까요. 네. 우선적인 것은 윤리위의 성격입니다. 윤리위라는 것은 뭐 수사 진행을 통해서 윤리위의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3시간이나 소명했지만 그거 뭐 우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우리의 정무적 판단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윤리위는. 그런 이유는 뭐냐. 미운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것이다. 때부터 네. 지방선거 때 그런 상황에서 한 유튜브 방송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고 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리위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특정 유튜브 채널의 의혹 제기만으로서 사실 윤리위가 일사불란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 네. 그만큼 배후 세력과 배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선거에서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젊은 세대의 보수 정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쳐내는 것은 결국 당권이다. 1년 더 이준석 대표를 놔뒀다가는 네. 당에 윤석열 태양이 있는데 또 다른 젊은 태양이 있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만한 이제 우리 정치의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과의 충돌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피종찬 소장께서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이제 이른바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설이 있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윤핵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뭐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어떤 마음이 반영된 거냐가 핵심이겠죠. 예. 마음이 뭐 대통령의 마음이 뭐 아예 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인 거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그 강모 변호사의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리 결정까지 뭐 다 이렇게 뭐 마음을 반영하도록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네. 어떤 순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SOS를 쳤을 때 거기에 답을 안 한 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인 거다. 그래서 이 당내 내용이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권력 간의 어떤 갈등 구도라는 거를 전제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랑 같이 좀 합을 맞춰봐라. 네. 라고 이 당 조직에 요구를 했으면 그거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가능했을 거다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준석 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윗선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JTBC 보도도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시나리오 각본이 좀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이제 일종의 찍어내기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대통령의 사실 태영이 하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수장께서. 네. 대통령이 그런 거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거꾸로 줬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안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준석 혼내줘라. 이준석이 이제 쳐낼 때가 됐다. 이렇게 개입하기보다는 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차단할 수는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하자. 집권 여당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여당이 흔들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도 사상 네. 초유의 일이잖아요. 윤리위에서 이 6개월 당원권 정지되는 중징계는. 네. 그렇다면 근데 어떤 조짐이냐. 저는 의중을 살핀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구하지 않는구나. 라는 의중을 살핀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이른바 윤핵관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도 당대표 비서실장도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있을 때 네. 대구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인근 도시인 울산에서 구청장을 하면서 뭐 인연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박성민 의원이 갔는데 박성민 의원이 왜 사임하겠습니까? 아니 당 대표 비서실장이면 끝까지 당 대표로 사수해야죠. 제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우리 당 대표를 사수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공항에 나가서 영접 악수를 했지만 별다른 이렇게 뭐 교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적어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를 구할 생각은 없었다. 뭐 개입해서 네. 이준석을 혼내주고 이런 거는 대통령이 했을 까닭은 없는 것이고 적어도 구해달라는 SOS에 대해서 대통령 좀 구해주세요. 그것까지 호응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구체적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대통령이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윤핵관이 그걸 주도했다고 하는 가정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심전심이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배 소장께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구도였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제 친윤 의원들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갖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된다. 네. 저게 앞으로 좋을 게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판단 거기에 입각한 행동들을 했을 거고 대통령이 안 말리니까 제지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간 거죠. 그게 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 그냥 순순히 물러날 뜻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징계 처분권을 당대표로서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법적 대응도 하고 정치적으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해서 이거 징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당분간은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흘러가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이고 실제로 이제 윤리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해석을 하자면 네. 그렇게 지금 또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도 반전시킬 수 있다면 이번에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을 리도 없는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도 강력 저항하겠죠. 반발하겠죠. 재심 요청도 하고 법원에 가처분 네. 신청도 하고. 근데 재심에서 이것이 번복될 정도면 이번에 윤리위에서 6개월 그렇죠. 다음건 정지가 내려졌겠습니까? 사실 뭐 1개월이 나올 것이다. 예. 3개월 나올 것이다 했지만 6개월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진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이 전개되는 초반에는 6월 20일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는 뭐냐면 난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때는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면초가 윤심도 실리지 않고 윤리위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당의 중진들은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여론마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 아시겠지만 이게 뭐 금방 처리되기도 쉽지가 않은 일이고 네. 이래저래 그리고 당의 이 정치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법부에서 잘 판단을 안 내려요. 네. 아시잖아요. 네. 상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참 저는 지금 당장은 이준석 대표가 뾰족한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혼란을 그냥 방치해서는 또 안 되는 입장이기도 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 지도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최고위원회 회의 열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없이 당 체제를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다소 이제 편의적인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주장은 윤리가 뭔가 어쨌든 징계 의결을 하면 그 징계 의결에 대해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규라는 것을 잘 뜯어보면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윤리가 심의 의결하는 거고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당 대표나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당직자가 그것을 처분을 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거에 행하지 않는 게 포함되는 거냐. 그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조항을 보면은 그걸 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때는 최고위가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행하지 않는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항이 있다는 걸 보면은 그렇다고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징계 효력 자체는 이제 윤리 결정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네. 효력을 갖는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이 윤리 결정을 수용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가처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배 소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법원에서 정당 내의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가 정당 내에 이렇게 내린 징계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사법부가 봤는데 이건 징계가 너무 과하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유가 없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늘 오전 아침까지는 딱 이준석 대표가 강경 대응하는 발언 막 쏟아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상황을 딱 정리한 이후에는 지금 잡혀있던 언론 인터뷰까지 취소하고 지금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좀 별뾰족한 수는 없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당이 어찌됐든 간에 좀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 네. 그 이후에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할 거냐. 뭐 지금 전당대회 물망에 오르는 당대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너무 뭐 뻔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은 네. 안철수 의원이 뭐 자연스럽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권선동 원내대표나 최근에 이제 당내 또 개파그룹이라고 또 만든 김기현 전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일단은 남아있는 임기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또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집권 여당이 또 비대위로 운영되기는 또 만만치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당에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를 선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결국 당대표는 뭐 양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친윤이 직접 나서든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을 대리인으로 해서 당분간은 친윤에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친윤이 나서든지 네.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의원들을 의미합니다. 윤핵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폭넓은 의미에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준석 대표와 관련 있는 이런 혼란도 더 길어지기 전에 좀 조기 차단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당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태세를 바꿔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걸 또 받아들일까 이것도 네.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은 빨리 좀 혼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도 있긴 할 테니까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략적인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일까요? 뭐 이런 걸 제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확정이 되면서 낙마하는 게 기정사실이다 하면은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첫째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간다. 둘째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한 조기에 임시정당대회를 개최해서 네. 이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대표를 선출한다. 내년 6월까지 할 대표를 뽑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기 전당대회를 그냥 개최를 해서 2년짜리 당대표를 그냥 뽑는다. 당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네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는 지금 본인 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대표를 그냥 뽑는 걸로 자연스럽게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낙마하면 그 다음은 뭐 안철수 대표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는 차기 대권에 가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공천권 행사하고 그렇죠. 대권으로 가는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차기 대권으로 가려는 목적이라면 공천권이 중요하고, 그런데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대표는 공천권 갖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그 대표를 하는 거냐? 에 대해서는 아니요, 전당대회 2번 출마해서 대표 2번 하면 되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욕심쟁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좀 잠시 있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당권주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여 임기도 할 수 있는 당권주자,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주장도 한다는데, 네. 그리고 워낙 또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무너졌는데 이준석 대표랑 완전히 이 적대적인, 그러니까 상반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표가 되는 게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모양새가 지금 오늘까지는 좀 유력하다. 네, 그런 이제 느낌인데, 네. 정치라는 게 근데 주말을 또 지나봐야 또 가닥이 잡히는 거니까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말씀대로 네. 좀 중도적인 성격의 잔여 임기만 담당할 당대표가 등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권에 욕심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원내대표 자리를 누군가한테 그러려면은 본인으로서는 네. 지금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고 내년에 네. 정상적으로 공천권이 있는
당근에 도전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그런 판단이라면 안철수 의원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래서 뭐 김기현 의원 등 다른 사람이 일단 하고 잔여 연결을 한 다음에 내년에 이제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저희가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태도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법적 문제로 가든 어떻게 또 당이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열지 여부까지 이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거 집권 여당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10%쯤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저는 뭐 10%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만 놓고 보면 네. 한 5%포인트 내외의 영향은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비단 주머니를 통해서 견인했던 20대 30대 2대남 3대남 네. 당장 영향 받죠. 그래서 지금 당 게시판에도 20대 30대 당원들을 중심해서 왜 이따위로 하느냐. 왜 반발이 좀 있다고. 이준석 죽이기 하느냐. 물론 네. 40, 50대 보수 국민의힘 당원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입니다. 근데 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호남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호남 공들이기를 하면서 흡수를 해냈던 수도권 호남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 때문에 네. 지난해 6월 11일 날 30대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1야당에. 그때 네. 보수정당에도 이준석 같은 사람이 대표가 돼? 그래? 나도 한번 눈여겨봐. 그런 이른바 신세대 보수층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탈할 수 있다면 적어도 뭐 김종인 전 총괄 상임위원장의 10%포인트는 아니죠. 저는 5%포인트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청년 정치와 관련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은 젊은층 당원들 더 가입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이제 당원 가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당을 좀 뭐 본인과 이제 윤핵관하고 갈등이 벌어진다고 하면 나를 도울 만한 세력은 이 젊은층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앞으로 정치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계속 이 꼬리표가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 무혐의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그냥 뭔가 성상납이 있었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될 수는 없겠다라든지 네. 그런 거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일이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수사를 해봤더니 이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온 어떤 억울한 어떤 뭐 그런 거였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의 성격이 예. 무슨 다른 여타의 무슨 이런 단서가 붙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이준석 대표 억울한 얘기다. 라고 하고 끝나는 얘기라고 한다면 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게 되고 네. 그렇다고 할 때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또 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과 연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남은 6개월간 뭐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것에 일부에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징계 6개월 받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주장과 돌아가는 상황은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당대표에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는 네.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이제 제쳐두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진검승부는 공천권을 갖는 이 대표를 뽑는 게 진검승부인 거잖아요. 그 전당대회가.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그래도 가까운 그래도 우호적인 대표가 선출이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하고는 절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대표가 당선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어쨌든 재기를 하려면 선거에 도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정치권과 관련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사건은 검찰로 갈 거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2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라는 것이 네. 지금 성상납 모욕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 그것과 연관된 성상납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 언제쯤 나올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뭐 정치권이 떠도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독자적으로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바른정당 뭐 바른미래당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근데 네. 우리 정치는 지난 10년간 양당 구도예요. 정의당도 지금 힘을 발휘 못하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가서 정치를 한다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당의 경쟁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탈당 후 창당 쉽지 않다. 그러면 내부에서 반윤의 전면에 우뚝 서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그것도 저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 친윤 쪽으로 권력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걸 당내에서 규합하기, 당대표 자리를 내어놓은 인물이 원외에서 그것을 한다? 어려운 일이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네. 뭐 재심을 한다든지 본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복권이 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뾰족한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이 이준석 팬덤이거든요. 네. 2대남 3대남. 네. 근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당 세력을 엎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 중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뾰족한 수가 없다. 이준석 대표 정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찌됐든 보수 정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털을 잡고 거기서 또 뭔가를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나이가 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다른 정치인 같으면은 그런 이제 생물학적으로 남은 시간을 고려해봐도 이거는 정말 재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네. 30대 중후반의 나이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성상납 의혹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생명이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상황까지 갈 것인데 이 부분이 계속 회색지대로 남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언젠간 재기의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의 당대표 출마하고 뭐 이러는데 2002년에 그 후단협하고 뭐 이렇게 전봉준 의원을 갔을 때는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의도 지하에 뭐 음식점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김민석 의원 그 야인 시절에 네네. 그런 기억들도 가지고 있는데 지하를 가시나요? 지상을 안 가시나요? 이제 음식을 먹으러 네. 가려니까 이제 빌딩 지하에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뭐 달라진 이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일이 뭐 이준석 대표에게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네. 뭐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요. 한참 뒤에 일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선거를 이끌었던 여야 청년 정치인이 동시에 좀 위기를 맞고 있어요. 민주당 박지원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이 됐고요. 네. 자신이 스스로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네. 왜냐하면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지명이 된 것이지 네. 선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뭐냐 상당히 기득권의 벽이 높은 거예요. 아직까지 기득권의 벽이 현실 높다. 정치가. 네. 그러니까 MZ세대 정치인들이 MZ세대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당에서 우뚝 설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당의 주류는 40대 이상이거든요.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들의 지지를 어떻게 교묘하게 네. 영악하게 끌어내느냐. 네. 사실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큰 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뭐냐면 방송 발언을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이 부분에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방송은 평론가에게 맡겨라. 김민하 배종처럼. 네. 두 번째로는 자지지향이 되지 말고 같이 지향을 해라.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대표를 하니까 내가 대표야. 이준석이야. 그다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내가 박지원이야. 근데
이건 정말 이 구시대 정치가 걸어왔던 그 구태거든요.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걸 말고 가치를 지향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더 폭넓은 세력이 규합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 한편으로 또 보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 그만큼 안 깨져요. 네네. 그러니까 참 청년 세대들이 진입하기는 너무 많은 벽이 높게 있는 거죠.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도 아마 청년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박 전 위원장이 스스로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는 또 박 전 위원장 문제가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사안. 이게 참 이 청년 정치인이 이제 없을 때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 사례들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권한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책임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그냥 잊혀지는 바람처럼 그냥 뭐 없어지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두 사람의 특이한 점은 권한을 많이 준 것처럼 뭐 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별로 권한을 실제로는 많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책임을 묻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책임을 다 기성정치인만큼 묻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제도나 무슨 권한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중의 반응이라든가 또 정치인의 어떤 대하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걸 볼 때 거의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적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라든지 박지원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자기랑 급이 비슷한 국회의원들 비난할 때랑 똑같이 하면서 뭐 청년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냐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박지원 전 위원장이 하고 있는 주장들 비대위원장이 될 때는 내가 피선거권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 뭐 이런 식의 제가 볼 때는 당 운영과 제도와 그리고 당규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지금.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당의 운영의 원칙에 맞는 얘기를 하자라고 바로잡고 도와주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굉장히 명확해 보여요. 하고 있는 주장들을 보면. 그럼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 거냐. 민주당이라는 이런 조직하고 박지원 전 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 사이에 완전히 신뢰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신뢰를 다시 구축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여전히 저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어제 이제 공격을 막 받았다고 해서 유튜브에 의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피해를 호소를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보니까 오늘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민주당의 자산을 지키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뭐 그렇죠.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기성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배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40%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0% 되죠. 그렇죠. 40%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김민하 평론가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7%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한 직후에는 긍정평가가 53%였는데 한 달 만에 한 16%포인트나 빠졌다. 이런 분석 결과인 거고요. 반면 국정수행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응답자의 49%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가 같은 기간 16%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흐름, 이른바 이제 언론이 표현하는 데드크로스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갤럽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이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도 눈에 띄게 낮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이때 이 40% 아래로 긍정평가가 최초로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때가 이제 취임 1년 10개월여 만의 시점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시점이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더 치명적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잘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25%가 이유를 인사로 꼽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문제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인사 문제도 꼽혔던 예. 것 같고요. 뭐 민간인이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지금 8촌이라고 하죠. 네, 뭐 6촌이라는 이야기도 외가의 6촌이니까 8촌이다라는 얘기가 예, 그렇게 또 표현하던데. 8촌이 채용한 문제도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 네. 군면 전환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우선 지지율의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예. 지금 아직 임기 2달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직 오늘이 8일이기 때문에 임기 2달이 안 됐는데 첫 번째로는 데드크로스예요. 예. 부정이 긍정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한국갤럽조사는 부정평가가 49%지만 그 외의 다른 조사는 대체적으로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투표 후회층이 발생한다. 투표 후회층은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긍정평가가 37%라는 것은 김연아 평론가도 알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 몇 %입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네. 왜 이래요? 48%거든요. 네네. 집중해 주세요. 48%인데 지금 37이면 득표율보다도 11%가 낮은 것이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 투표한 사람들마저도 PK, TK 60대 이상,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까지도 투표를 했던 사람들도 윤 대통령에게 이탈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김연아 평론가 마지막 말씀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적인 여론조사 여론의 흐름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 문제하고 경제 민생 문제 이렇게 이제 주요하게 부정평가의 어떤 근거로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인사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뭐 썼다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인사를 쓰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너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험 부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든가 아직도 검찰총장의 옷을 못 벗은 거 아니냐라든가 이런 평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경제 민생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에게 이거는 정말 국민들 지적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경제 민생 문제이다라는 걸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이 최근에 이제 전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사정 정국을 기획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사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기획 수사를 뭐 했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9월에 이제 검찰의 권한이 뭐 축소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에게 오해가 없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 또 나올 테니까요. 네. 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이. 근데 평소 시간하고 비슷해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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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일지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윤기수님께서 가정주부 30년 차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세상과 소통하려고 시사를 공부하고 시사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습니다. 시사야 청취율 조사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6550님,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학생들과 소통하고 진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 전공 이외에도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사야 프로를 듣게 되었어요. 저에게 자양분이 되는 시사야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러면서 웃음 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엔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인데요. 일본 현지에 계신 유재순 JP뉴스 대표 연결해서 당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아베 전 총리 피습당할 때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에 아베 전 총리가 나라현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광장에서 네. 오는 11.2세 참여선거 지원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총격을 받았는데요. 네. 범인은 나라현 거주자로 41세인 야마카미 테츠야입니다. 그는 2002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해상자위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위대 출신이고요.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있어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했으며 그러나 개인적인 그 원한은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없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범인이 권총도 한정이 아닌 복수의 권총을 제조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특수 단체, 특별 단체의 그 단체에 대한 그 원한이 있다. 아베 전 총리가 그 특별 단체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격을 했다라고 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속보로 전해진 것이 예. 나라현 경찰청이 약 30분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범인이 야마카미가 특정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 그렇지만 아베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베 전 총리가 그 특정 단체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라고 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현장 영상을 보니까요. 전 총리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서 총격을 가했어요. 이 경호가 느슨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평소보다는 좀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은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사실은 내일 모레, 즉 10일이죠. 일요일에 일본 참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투표 날이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를 위해서 역 광장에서 많은 대중을 모여놓고 연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중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 와중이기 때문에 스킨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근접거리에서 경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수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하는 등의 스킨십을 위해서 경호를 평소보다 느슨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범인이 처음엔 산탄총을 사용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권총도 사제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폭발물을 제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존의 권총에다가 개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탄총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범인의 말로는 좀 전에 일본 경찰청 나라 경찰청 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한 정이 아닌 여러 개의 복수의 사제 산탄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총기를 자위대 출신이라고 하니까요. 그걸 이제 어떻게 빼돌리거나 확보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총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본 내 국민들은 일본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본 언론은 호해를 계속 뿌렸고요. 처음부터 뿌렸고 사망하기 전부터 발표가 있기 전부터 각 언론사마다 호해를 뿌렸고 각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모두 일체 중지하고 특집 형식으로 속보를 시시각각 내보내면서 긴급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속보 형식으로 일본 정부 쪽과 그리고 사건 현장 그리고 병원 아베 수상이 안치돼 있는 나라현의 현립대학 의과대학 부습병원의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베 전 총리는 우리나라에도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를 또 참여연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네네. 사건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예상과는 달리 예. 사실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이번 참여연 선거의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대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이번 사건 오늘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집권당이죠.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 보도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상대 당인 야당이죠. 입헌민주당이 너무나 그 정치를 못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당다운 그 행위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이 싫긴 하지만 그래도 구간인 명관이라고 자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유권자들이 많아서 이번 선거 참여연 선거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대두됐었기 때문에 네.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이 그렇게 큰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같이 이제 연립한 이런 의석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번 사건이 전체 선거 판세를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기존에도 승리할 거라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북풍이 불듯이 그런 걸 역이용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집권당인 자민당이 약세를 보이고, 승리할 가능성이 적었다면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은 그 판세를 확연하게 뒤집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구도상 그리고 분위기상 유권자들이 자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을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의석을 휩쓸지 않느냐 그런 보도가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의석을 휩쓸 것이다.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동안에 네. 자민당에서도 그렇고 아베 전 총리가 개헌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선거 승리하면은 개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베 전 총리가 살아 있었다면 생존해 있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실제로 아베 전 총리가 이번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이번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를 쟁취한 후에 예. 헌법을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생존에 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 아베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할 예를 들어서 일본 내각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 절대자였기 때문에 네. 그 구심점이 됐던 절대자가 사라진 지금에는 앞으로 어떤 그 전개가 펼쳐질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민당은 계속 개헌 추진하는 걸 기정사실화했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 방위비를 기존보다 한 2배 높여가지고 국민 총생산 GDP의 한 2%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거하고 상관없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기대한 것이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일본 국민들 그 65%가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기존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아이러니컬한 그 현상이긴 하지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아베에 대해서 극도적으로 그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그 비극적으로 지금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그 극심한 그런
극한적인 그 비난이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됐던 우익 성향의 극우들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그 방울을 달고 앞장서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그 전망을 하는 정치 그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자민당 내에 혼란이 일단 있을 것 같고 개파 구도가 좀 달라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또 그렇습니다. 판세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일부 정치가들은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극우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자기 정치를 제대로 못했던 거 아니냐. 특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일 관계에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좀 전에도 일본 기자하고 그 정치평론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정치평론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많은 변수가 나올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그 아베의 절대적인 그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라짐으로 해서 자민당의 판세가 달라질 것이다. 파벌 구도도 달라질 네네. 것이고 국제 외교도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유연파였던 비둘기파죠. 기시다 수상이 현 그 총리가 인사권도 자기 의지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유연파로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취약의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앞으로 일본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R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